K뷰티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 화장품 인디 브랜드 수가 약 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3년도 국내에 등록된 화장품 회사 수는 31,524개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브랜드가 과포화되면서 화장품 회사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ODM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인디 브랜드들은 자체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ODM 기업을 통해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ODM 기업들은 화장품 인디 브랜드만큼 막 과포화되진 않았다는 뜻이겠네요? 아무래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고요. 또 한 번 거래가 세팅이 되면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들어올 시장이 아닙니다. 국내 ODM 회사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두 회사는 사실 한국에서 난다 긴다는 회사에서 끝나지 않고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ODM 회사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OEM 사업도 병행하고 있고요. 아 근데 회계사님, 이게 ODM하고 OEM 이 차이가 뭔가요? 매번 들을 때마다 약간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OEM은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의 약자로 단순 주문자 생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ODM은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앤 디자인 매니팩처링의 약자로 연구 개발을 통한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OEM은 생산만, ODM은 생산의 개발까지 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두 화장품 업계로서는 매우 초기부터 ODM 방식에 집중을 해왔고 지금은 시장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두 회사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코스맥스는 화장품 제조 한 가지 사업으로만 기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조, 전문의약품 제조, 건강기능 식품 제조까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아이 하나 부모, 한국콜마는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로 비유하고 싶네요. 애 셋을 키우면 투자도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들지만 셋 중에 하나는 잘 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이 한 명은 집중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장단이 있겠죠. 아 그렇죠. 일단 뭐가 됐든 두 회사 모두 애는 잘 키운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말 그렇긴 합니다. 글로벌 화장품 ODM 시장 순위를 보면은 1위가 한국의 코스메스, 2위가 이탈리아의 인더코스, 그리고 3위가 또다시 한국의 한국콜마거든요. 두 회사의 고객사를 합치면 약 7천 곳이 넘고요. 연간 약 45억 개의 화장품이 이 두 회사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두 회사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의 브랜드 화장품들은 대부분 여길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이 회사들도 주요 고객사입니다. 오늘날 K뷰티 열풍을 이끈 화장품 브랜드들의 숨은 조력자, 화장품 ODM 회사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한국콜마의 매출액은 22년도 약 1.86조 원, 23년도 약 2.16조 원, 24년도 3분기 말 현재 1.87조 원으로 24년도 온기 기준으로 약 2.5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2022년에는 733억 원, 2023년에는 1361억 원, 2024년에는 2,1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콜마 역사상 가장 최고치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전기 대비 각각 약 15%, 55%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국콜마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 전문의약품, 헬스앤뷰티 사업부인데 이 중 화장품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약 67%, 전문의약품이 약 30%, 헬스앤뷰티가 약 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 큰 폭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부분은 역시 화장품 사업 부분입니다. 기초, 색조, 포장재 쪽이 단순 연한산 기준이지만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문의약품 매출 또한 7%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게 화장품 사업부 매출이 눈에 띄는데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나요? 우선 고객사들에게 판매하는 화장품 사업부의 평균 매출 단가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화장품의 평균 판매 가격은 24년 3분기 말 기준 전기보다 약 7.7%가 상승하였습니다. 총 화장품 사업부는 약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가격도 상승하였지만 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한국콜마의 경우 ODM 회사이므로 공장의 평균 가동률을 보면 수요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 120% 넘는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요? 이게 가동률이 그 수치가 가능한 건가요? 평균 가동률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야근을 하지 않으면 물량을 맞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들리거든요. 주문이 넘쳐나니까 야근을 해서라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즉 한국콜마의 공장은 영업일 기준 운이 없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야근까지 하면서 물량을 소화해냈다는 뜻이죠. 가동률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로자나 기계가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가동률은 약 80%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일할 때 8시간 일하면 8시간 내내 집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하면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화장품의 공장 가동률을 보면 한국 콜마만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지, 다른 콜마의 해외 생산 범위인 베이징, 우시, 미국, 캐나다 경우는 가동률이 낮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영업이익률이 낮게 하는 원인입니다. 설비랑 인건비는 고정비로 투자해놨는데 그만큼 가동이 안 되니 돈을 벌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 회사들은 평균 가동률이 50%도 안 되고 뭐 심지어 한 8% 정도도 있네요. 자회사인 해외 생산법인 베이징, 우시, 미국, 캐나다 법인의 평균 가동률은 50%에 못 미치는데요. 해외 생산법인은 전기에 비하여 미국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캐나다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 콜마는 효율적으로 공장이 가동되지만 중국 및 캐나다는 고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전문의약품 판가를 보면 전기보다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에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부분에서 약 7% 성장이 예상되는 것은 전문의약품 부분에서 수요 또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부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경우 매출 비중이 적은이 논외로 하고 의약품이 화장품에 비하여 영업이익률이 결론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의약품이 화장품에 비하여 좀 더 고부가가치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국 콜마의 매출 총이익률은 약 29% 수준입니다. 이는 19% 수준인 코스맥스보다 10%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렇네요. 이렇게 보면 전문의약품이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것을 방증합니다. 그러면 전문의약품 사업에서 매출 총 이익률은 얼마 정도인 건가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 되지만 네. 코스맥스를 좀 비교해서 추정해 보면 네. 코스맥스는 화장품 제조만 하므로 화장품 ODM 업체 매출 총이익률은 약 19%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한국 콜마의 화장품 사업부의 매출 총이익 또한 19%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겠죠. 네, 비슷하게. 네. 그런데 29%가 나온다는 건 한국 콜마의 매출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전문 의약품의 매출 총이익률이 50% 수준이 나와야 총 매출 총이익률이 29%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무려 화장품 제조보다 이익률이 30%나 더 높은 것이죠. 이번엔 코스맥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맥스의 매출액은 22년도 기준 약 1.6조 원, 23년도 약 1.78조 원, 24년도 3분기 말 현재 1.6조 원으로 24년도 온기 기준으로 약 2.2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22년도에 531억 원, 23년도 1,157억 원, 24년에는 1,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코스맥스 역사상 가장 최고치의 매출 및 영업이익입니다. 전기 대비 각각 20.6%, 56%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제조만 합니다. 다른 사업은 아예 안 하고 오로지 화장품 외길 인생이죠. 화장품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초 화장품 제품료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색조가 약 46%를 차지합니다. 코스맥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10% 정도 수준이고 영업이익률은 8.4% 수준으로 한국 콜마의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럼 코스맥스 한국 콜마 중에서 화장품 사업분야만 뚝 이렇게 떼놓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매출이 더 큰가요? 앞서 세계 1위 화장품 ODM 기업이 코스맥스인 것에서 눈치채셨겠지만 한국 콜마의 화장품 사업 부분만 떼어서 비교해 보면 코스맥스의 매출액이 약 3,5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400억 정도 더 큽니다. 그런데 코스맥스의 매출이 전기에 비하여 20.6%나 증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국과 미국 법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23년도 평균 미국 달러 환율이 1,305원에서 24년도 9월 말까지 평균 환율 한번 계산해 보니까 1,352원으로 약 3.6% 증가하였거든요. 이 효과를 고려해도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면 좀 더 올랐겠는데요. 네. 다음으로 코스맥스의 생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전기에 비해서 확실히 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도 3분기 기준에 이미 23년도 온기 숫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했으니까요. 다만 코스맥스 또한 중국이 생산 실적은 전기에 못 미치지만 미국의 경우에 기초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23년도 온기 기준보다도 높은 생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수요도 높고 판매 단가도 증가하니까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스맥스가 한국 콜마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온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뭐 이렇게 볼륨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코스맥스가 한국 콜마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고객군입니다. 코스맥스의 경우 지역별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국내가 약 61% 수준, 아시아가 33% 수준, 미국이 6% 수준으로 해외 지역 매출 비중을 다 합쳐보면 4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한국 콜마의 경우 국내 매출이 약 81%, 중국 매출이 6%, 미국 매출이 5%
기타가 8%로 해외 매출 비중이 약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코스맥스가 한국 콜마에 비해서 확장성이 좀 우월하고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장품 분야만 떼놓고 보면 코스맥스가 좀 더 잘 나가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총 매출액으로 따지면 뭐 여러 제품군들이 있는 한국 콜마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어떤 걸까요? 회사의 경영 방식 차이라고 봅니다.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제약 사업으로부터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이유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쟁이 심한 화장품 시장의 의존도를 감소시켜서 기업 성장을 추구하는 거였는데요. 왜 제약 산업으로 다각화를 했느냐? 제약 산업과 화장품 산업의 시너지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제약하고 화장품 사이에 뭐 시너지 효과가 날 게 있나요? 그럼요, 있죠. 그런가요? 예를 들어 화장품 기술을 활용해서 의약품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되도록 개발할 수도 있고요. 피부에 좋은 의약 성분을 화장품에 첨가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겠죠. 또한 제약 사업과 화장품 사업 모두 CDMO 모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DMO 모델은 개발과 제조를 외부 기업에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전문 서비스 기업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ODM이랑 비슷하죠. 한국 콜마는 이미 화장품 시장에서 ODM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제약 산업에서도 ODM 기업으로 자리 잡기가 수월하였습니다. 그렇겠네요. 결론적으로 한국 콜마는 화장품 ODM 기술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제약 분야, 헬스 앤 뷰티 분야의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요. 반면 코스맥스는 회사의 역량 전체를 화장품 ODM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자원의 효율적 투입을 통한 이익 추구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차이점들이 확실히 명확하군요. 이런 차이점들로 인해 두 회사의 2017년부터 23년까지의 영업이익 변동률을 한번 나타내보면 코스맥스의 영업이익 변동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업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잘 되면 높은 영업이익을 얻고 해당 사업이 저조하면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한 업종에다가 이렇게 몰빵하냐 아니면은 나눠 담았냐 이런 차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회사의 전략을 요약하면 한국 콜마의 경우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 리스크 감소, 코스맥스의 경우 고객군 다양화를 통한 기업 리스크 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한국 콜마의 내수 비중은 총 매출액의 약 80%에 육박하지만 화장품,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사업부가 있어서 한 가지의 부문이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코스맥스의 경우 화장품 제조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에 고객이 국내 60%, 해외 40% 비중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해외 매출로 보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의 규모 및 매출액, 영업이익의 규모는 한국 콜마가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장품 분야만 딱 발라놓고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코스맥스가 한국 콜마에 비해서 30% 정도 규모가 더 큰데요.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에 비해서 2년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화장품 제조에 회사의 온 역량을 집중한 결과 화장품 부분의 ODM 매출이 한국 콜마를 앞지르는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다음으로 재고 자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계정 과목은 제조업체라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ODM 회사의 특징이라기보다 제조회사의 일반적인 계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국 콜마의 재무제표를 보면 특이하게 반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반제품? 뭐 이게 절반만 제품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요? 제공품이라는 계정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재료와 부재료가 제품 생산에 투입되어서 아직 완성 전에 생산 라인에 걸려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 콜마의 경우 이 제공품을 반제품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약 2,500억 수준이고 한국 콜마의 경우 약 3,640억 수준인데요. 화장품 매출만 비교하면 코스맥스가 크지만 한국 콜마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재고도 있기 때문에 보유 재고가 더 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의 재고자산 회전율을 간략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이 최종 판매되기까지의 대략적으로 코스맥스는 49일, 한국 콜마는 63일 정도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두 회사 다 재고가 회사에 장기 보유되고 있을 확률은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회사를 보니까 무형자산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무형자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인가요? 우선 코스맥스부터 설명드리면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는 뜻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허권이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코스맥스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내역입니다. 회원권은 골프장이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라이센스는 브랜드 사용권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영업권이 그저 1,00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영업권이 약 1,050억 원이 있는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손상으로 인식한 금액 689억입니다. 영업권이라는 계정은 앞서 설명드렸듯 무조건 다른 회사를 인수해야만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계정입니다. 영업권은 해당 회사를 인수하면서 측정한 공정가치보다 더
얹어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는 과거에 회사를 인수할 때 1,050억 원을 더 주고 인수한 것이죠. 이 금액 중 689억 원을 손상으로 인식했다. 이는 해당 회사를 인수했을 때보다 회사의 가치, 즉 영업현금 창출 능력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듣기에는 이게 회사 인수를 좀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수한 회사가 이익 창출 능력이 감소해서 손상을 인식했는데 이후에 해당 회사가 이익 창출 능력이 증가하더라도 인식한 손상을 다시 회복시키진 않아요. 따라서 영업권에 손상 차손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인수한 회사가 상황이 좀 안 좋은가 보네. 해당 인수회사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네. 한국 콜마를 보면 고객관계와 브랜드, 영업권이 있는데 이 또한 과거에 회사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계정입니다. 기업이 인수를 할 때 인수 대상 회사인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이거보다 더 주는 금액에 대해서 왜 더 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더 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인수 대상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있다든가 대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 고객관계라는 자산으로 식별하고 브랜드 가치라는 자산으로 식별해서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그 자산을 세분화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준 금액은 몽땅 영업권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콜마의 고객관계 549억, 브랜드 238억을 측정했음에도 영업권이 1조 넘게 계산했다는 것은 회사가 인수 대상 회사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높은 금액을 지불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콜마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서 영업권을 크게 계산했는지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CJ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약 9,550억 원의 영업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한국 콜마의 전문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HK 이노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때문에 회사의 높은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9,550억 원이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 누계액이 280억 수준인 것을 미뤄볼 때 2018년도에 한국 콜마의 베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두 회사의 재무 안전성을 한번 볼게요. 우선 매출이 청신호인 것에 비해서 재무 안정성은 적신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좋지가 않아요. 유동 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 두 회사 다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두 회사 모두 현재 시점에는 영업 현금 흐름이 양호하니까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동 비율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나 사업이 호황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K뷰티 트렌드 숨은 공신들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잘 아시는 기업들일 것 같거든요.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에 대해 지금 보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회계사님 보시나요? 더마 코스메틱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이거 어떤 뜻이죠? 더마 코스메틱은 코스메틱과 더마톨로지 합성어로 의약품 성분이나 기술을 접목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더마 코스메틱 시장은 2017년 5천억 원 수준에서 2020년에 2.2조 원 수준으로 성장성이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니 의약품을 제조하던 제약사들까지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서 동국제약, 일동제약, 동아제약, 셀트리온 등이 브랜드를 런칭하고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콜마가 전문의약품 시장에 진출했듯 제약회사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것인데요. 화장품의 트렌드가 변화하면 해당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 잠재적 경쟁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시장입니다. 화장품의 향후 트렌드 중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바이오테크 기반 성분 화장품입니다. 전 세계 바이오테크 기반 화장품 시장은 23년도 63억 8천 달러에서 2031년에 102억 1천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인 것이죠. 매년마다? 네, 매년마다. 바이오테크 기반 화장품이라는 것은 합성 화학 물질이 아닌 식물, 광물, 해양자원 등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바이오테크 기반 화장품의 기술의 화두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입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 전체를 뜻합니다. 좀 어렵죠? 과학 수업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코스맥스는 해당 기술을 2011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약 3천여 종의 피부 미생물 정보를 확보하였고 관련 등록 특허도 80여 건에 이릅니다. 이 분야에서 연구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19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 한국 콜마도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와의 차이점은 피부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 염두에 두고 해당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24년에는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전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이 관련 논문을 국제 SIC급 학술지에 게재한 성과를 기록했어요. 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해서 제품으로 바로 상용화되진 않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제품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노화를 걱정하는 건 전 인류에 관심이 있는 분야잖아요. 향후 엄청난 매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거의 화장품 시장은 성분은 다 비슷한데 약간 좋은 성분을 추가하고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현명해지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의약품에 준하는 즉각적인 효능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연구 개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의약품이나 이런 쪽에 기술 개발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두 회사 간의 연구 개발비 비중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사업 보고서를 보면 코스메스의 경우 매출액의 약 4% 후반 정도에서 5% 초반 정도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5% 초반에서 5% 중반까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단순 퍼센트로 보자면 한국 콜마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메스의 경우 화장품 사업부만 존재하다 보니까 화장품 사업 연구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그만큼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 부분에도 투자를 하고 그 전문 의약품 제조 부분에 투자를 하니까 화장품 부분만 평가했을 때는 코스맥스가 연구 개발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는 화장품 ODM 제조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의약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제약회사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